토론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국민의회 내림 소개, 인사 말씀, 이력 찬양 순으로 1부를 마치고 2부는 기조 강연, 주제 강연,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3년 황영 통합돌봄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최재형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명환 포항시 복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명환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정민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병우 경상북도 종합사회복지관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조 강연을 해주신데 신성지 경일대 교수님 참석. 주제 강연을 해주십니다. 유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 센터장님입니다. 예, 토론해 주실 분입니다. 양성동 포항시 노인장애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영은 포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은영 포항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소개할 분들은 많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덕 시장님과 같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재형 민간위원장님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최재형입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한 나눔과 또 공존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한 오늘 포항형 통합돌봄 정책 토론회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 서비스 체계를 말합니다. 올해 7월 우리 포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질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돌봄 지원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회가 포항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포항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주관측을 대표해서 토론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발제를 맡아주신 신성기 경일대학교 교수님과
유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양성근 노인장애복지과장님, 권영은 포항대학교 교수님, 안영은 포항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발제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실 우리 정명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을 통해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강의연 전에 영창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심성지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심성지 교수님은 독일 뮌스터 대학교의 철학 박사를 제대하셨고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계획단 운영위원, 경상북도 행복재단 경영지원단장,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 대개대 해볼까 신건입니다. 오후에 제가 몇 가지만 살짝인 얘기 좀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나름의 그러한 어떤 변화, 정책의 변화, 사회복지의 어떤 현장의 변화를 갖다가 계속 소위 팔로우를 한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같이 이제 늙어가는데 여기 제자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조금은 아마 같이 늙어가는 편이 맞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제가 어쩌다 보면은 마음 아픈 게 공무원들 좀 힘들구나 싶은 게 저보다 더 빨리 늙어가는 제자들 있습니다. 본인들이 거울 보고 좀 가끔 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사실 이 강연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되다가 하나 코를 해가지고 우연히 한 지역을 갔을 때 거기가 이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하는 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독일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했습니다. 정책을 전공했고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 기관장을 3년 했었고 그때 포항에 와서 시장님하고 식사하면서 포항 얘기를 갖다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여러 가지 좀 많은 교류를 했던 지역이기도 한데, 다른 지역에서 했던 시범 사업에 대해서 이분은 이제 정책적 조언을 좀 얻고자 해서 불렀는데, 사실 제가 특별히 조언을 할 것도 없고, 들으면은 거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문제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요청을 받았는데, 요청받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주제 강연 하시는 분 주제가 어떻게 되냐 들어보니까는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얘기 하도록 배워줄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먼저 두드리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은 얘기를 갖다가 이 후에 하는 주제 강연하고 토론을 갖다 피해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1차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없을 텐데 제가 첫 강연 요청을 받고 공연에 대한 얘기를 갖다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특강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주제가 11개인데 12개인가 그런데 밑에 짜였습니다. 아마 여기 공무원분이 계신, 고위 공무원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좀 더 주셔가지고 이 쏘는 프로젝트가 좀 좋은 걸 사시면은 밑에까지만 나올 거 그렇게 판단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과연 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정책위도 뭐냐는 겁니다.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왜 하느냐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물려서 과연 현장이 그만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공공기관 기관장으로서 느끼는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정책 자체를 어떻게 보면 수혜자들, 이용자들, 클라이언트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입니다. 공무원들만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욕을 먹고 잘 운영 못한다고 욕을 먹고 그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그 디테일을 끄집어내고 클라이언트들은 그런 게 있었냐고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하는데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통 디테일을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그 실질적인 논의나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었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단장, 위원장, 위원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뭐 연금개혁단, 공무원연금 개혁단, 요양보험 도입 추진위원단 등등등을 해오면서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거 하나, 이렇게 해도 될까? 제가 하나 예를 들죠.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그 요양보호사 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려고 해서 전 그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만들려고 했더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저한테 파일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 저한테 주고 번역해달라는 거. 그게 과연 옳으냐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되고 이게 과연 사전 준비가 됐었는지, 물론 돌봄에 대해서는 제가 기관장 할 때도 이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약 10년 전, 정확히 표현하면은 10년 전이 좀 더 지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민간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고 민간 시장에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으로 저는 안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적 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이 개입을 할 때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얘기해서 프라이빗 페어 제품입니다. 저희 수발보, 일본말은 배워보이죠. 일본 노인장기 요양보 이거 도입됐는데 도입 이전에 독일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약 12년 정도 논의를 거치고 법안 과정하고 입안 과정 논외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데이터를 찾아봐도 이런 통합 돌봄에 대한 얘기는 간헐적으로 있긴 했으나 일부 학자들이 던지듯이 한 그 얘기를 다인사업회에서 이걸 갖다가 갑자기 시범사업을 던져놓고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 아마 공무원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쏘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제가 아주 솔직히 얘기드릴게요. 저도 교수로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수들은 해외 나가가지고 또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서 책으로 또는 현장 좀 다니면서 안 그래도 논문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사회,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드린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에 대해서 사실 교수들 모릅니다. 좋다더라, 카더라. 예를 들어서 많은 교육 현장의 그 교수들이 독일 교육 시스템 얘기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애 키워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독일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수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쟁입니다. 왜? 책에 나와요. 근데 책과 현실은 다릅니다. 이게 지금 과연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 일본이 6년 전부터 시행을 하니까 불협불합니다. 제가 학예 논문에 그게 나옵니다. 확산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확산 이론을 했었어요. 왜? 독일하고 일본은 정책이나 문화 수준이 좀 비슷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독일 시스템을 일본이 많이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 수직적 학생이라서 이 일본 시스템으로 다 한국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시행하면 뭐가 있겠거니 우리가 좀 환경이 비슷하겠거니 많이 다릅니다. 그거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커뮤니티라는 데에 대해서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에 가까워져서 던집니다. 왜? 커뮤니티라는 게 유럽사에서 쓰는 커뮤니티 개념하고 한국에서 커뮤니티가 할 때 커뮤니티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걸 갖다가
많이 도입을 하는데 본질적인 개념으로 커뮤니티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지역사회입니다. 그것도 더불어가는 사회. 제가 1990년대에 독일을 들어왔는데 저희 애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은 대학 동문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의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됐죠? 얘가 지금 있는 기숙사가 제가 독일 처음 들어 있었던 기숙사입니다. 거기를 애 때문에 제가 가봤더니 30년 전에 버스에서 만났던 아줌마, 30년 전에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슈퍼에서 일하는 아줌마, 그대로 슈퍼에서 일을 해요. 그게 커뮤니티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됩니다. 한국, 아마 여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공무원들 월급 좀 박하긴 해도 다들 아마 그래도 있는 척 하려고 아마 아파트에 사실 겁니다.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자랑하면 옆집은 아시겠죠? 자주 마주치니까 위아래 아세요? 겁없이 제가 처음에 한국 나와가지고 이사 들어와서 이사 그 뻥을 돌렸었어요. 통시루를 짜서 그때까지만 해도 누르면 다들 받아주고 했는데 한 3년 전에 이사 가가지고 두드리니까 문 안 열어주더라고요. 에라고 모르겠다 싶어서 일주일 내내 떡만 먹었습니다. 그게 커뮤니티입니다. 한국의 과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뮤니티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제일 좋죠. 예전에 사랑의 리퀘스트라면은 엄마들이 TV 보고 야 빨리 눌러줘, 야 기부해야 돼, 막 울면서 합니다. 하다가 집 앞에 장애인 시설 들어오다면 머리에 띠두르죠. 아, 왜 제가 갈등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토론에 참석하고 논문 쓰고 있습니다. 왜? 사회복지기관이라도 처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투입돼서 80억으로 잡으면은 80억에다가 그걸 짓지 못해가지고 들어가는 소비에서 시간 또는 기회비용 자체가 20억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성공을 대부분 축소시키거나 무산시키거나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의 민비입니다. 근데 사실 통합을 보면서 지금 제일 많은 모델을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 시스템입니다. 제가 일본 건물을 사잖아요. 근데 건물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역에서 글쎄요, 아파트 시세만큼 민감한 사안이 한국의 아주머니한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님비? 글쎄요, 본질적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봐본 그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전주에도 보니까는 건물을 하나 41짜리 샀더라고요. 샀는데 거기서 벌써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의 부양 기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가족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한국 사회가 소위 여기서 노인들한테 대해서 중앙보호센터라든지 시장 기능이 굉장히 사실 유럽에서 없어요. 사회복지에서 시장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특이하게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가지고 시장 기능을 도입하면서 굉장히 정말 공격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들고 상당 부분이 어딘가 몇 층이 됩니다. 몇 층이. 그럼 과연 시장의 기능하고 지금 현안 때 공적 영역하고 이 폼프레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처음에 제가 9시 뉴스에 인터뷰를 하나 있습니다. 뭐냐? 사회 서비스로.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돌봄, 그러고 몇 개 하죠. 저기 어린이집 그거 벌써 좋니 나쁘니 그래도 서울서 한국사회는 안 체계돼 가고 있거든요. 10만 명의 어린이집 교사 중에 뭐 5명, 10명 CCTV에 찍히면 한국에서 없애라고 그럽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경우. 그럼 과연 지금 현 상태에 시장에 맡겨져가지고 자기 나름의 길을 찾은 한국 의료가 성공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독일은 전적 국가 책임집니다. 시장 기능이 없으니까 첨단 기계를 도입 안 하는 것이고 시장 기능이 없으니까는 새로운 수술법에 대한 연구가 처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노인들 같은 돈이면 좋은 서비스
훌륭한 인프라 좋잖아요. 그게 과연 공적 영역 그리고 시장의 영역으로 저희가 어디까지 절충선을 찾을 것인가? 과연 시장의 기능을 갖다 공적 영역에서 끌어안고 같이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겁니다. 저는 조금 민감한데요. 학생들 학예도를 써오면은 제목에서 한글로 문장의 안내를 집어 던집니다. 왜? 저는 유학생으로서 독일에서 17년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수업 중에 영어나 독일어를 안 쓰는 겁니다. 왜? 여긴 한국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할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정책에서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뭐냐면은 타이틀이 정책을 의미합니다. 과연 통합은 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본이 포괄표라는 용어를 써요. 포괄을 좀 다르게 통합을 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정도 저도 확인해봐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얘기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갖다 붙인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각주 안 붙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이제 네 번째 본질적 커뮤니티 티표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민간의 얘기를 제가 발전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얘기가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가 보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여섯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범위입니다. 전적으로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영국은 좀 다릅니다. 색깔이 미국도 색깔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의 케이스를 많이 다들 보시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은 인구 중에 고령 인구가 많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 시범사업 자체도 거의 대도시 중심입니다. 대도시에서 과연 이런 것? 글쎄요. 이게 성공하려고 안착하려고 하면 과연 타깃 그룹 그런 식의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든지 확대를 시킬 것인가. 2026년에 전국 확대를 한답니다. 그러면 전국이면은 도시, 농촌, 가릴 것을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또 똑같은 형태로 제가 아마 여기 팔자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팔자에 하나센터를 제가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만들고 나서 통일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극력 반대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전국 24개 만들 때 전국 24개 분할 다니면서 이걸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상자 그리고 정착 지역에 따라서 특색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 수차례 했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할 것이냐, 중소도시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농어촌을 갖다 타겟으로 할 거냐. 그렇다면 최소한 모델은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최소 3개. 저희가 가지는 대도시의 특성하고 중소도시의 특성하고 농어촌의 특성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른데 또다시 동일한 모델을 놓고 무조건 이걸 갖다 시행하라고 하는 그런 운은 좀 피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이거는 제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결국은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돈 더 안 주고 새로운 일이 부가적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극력 반대입니다. 물론 뭐 시범사업단, 지원단, 지금 장애인 활동 모델 등등등 얘기를 하시겠죠. 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것도 통합, 돌봄, 지역센터를 만들어서 하겠죠. 그것 또한 역시나 지자체 공무원들의 몫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 공무원들이 특히 사회복지 보좌관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고 아우성을 쳐도 월급도 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여기 공무원 없어요? 봅시다. 현직 공무원. 뒤에는 없어요? 신분을 좀 숙이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비밀 회동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 생각 참석한다고 했는데
4분의 1. 이 앞에 계신 분들만 요소에 밖에 계시는 분이 이거 저 좀 예민합니다. 왜? 제자들이 사실은 배우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불편하셔도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의 현실은 대충 어떤지는 압니다. 그리고 제가 기관장을 할 때 제일 많이 접촉한 사람들 중앙부서에 사실은 기획실장부터 해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가 아닙니다. 저 현장 많이 다녔거든요. 현장 다니면서 공무원들을 봤을 때 애처롭다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 몫입니다. 이거 처음 시작하기서부터 지금 시범사업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뭐 초안 만들고 새로운 그 전담팀 구성해가지고 나가고 그러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진짜 하나도 안 되는 새로운 업무에 첨가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뒤에도 썼지만은 정책은 돈에서 처해서 돈을 끝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안착? 글쎄요. 현장의 전문가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 컨트롤하는 컨트롤과 역할 무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건지든 간에 공무원들한테 이 자체의 일이 부가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는 확장 가능성입니다. 지금 하는 시범 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들어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저 좀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시범 사업을 저도 여러 번 그 진행도 시켜봤고 단장, 위원장 수탁해봤는데 제일 힘든 거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소위 제가 사실 배운 사람들 싫어합니다. 어디 가서 저 교수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오늘 그래도 많이 갇혀 입었습니다. 오늘 나오기 전에 그 애하고 화장 통화하는데 제가 이러다가 청바지 봤더니 얘가 딱 화장 전화로 그래서 이걸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운 사람에 대한 제일 그 신중해야 되는 것은 귀를 키우는 겁니다. 제가 교수들 상대했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한 번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상자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고 힘든 사람이고 노인이고 장애인입니다. 왜 그 사람들에 대해 생각을 안 하면서 시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해외 그 정책 케이스를 갖다가 이식시키는 경우입니다. 숱하게 싸우고 숱하게 많은 얘기를 해봤지만은 잘 안 맥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쉽게 서해부도 공적부도 국기법에 관련돼서는 관련된 책자에 거의 대부분 제가 글을 썼습니다. 유럽의 그 사회부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8명이 책 1000몇 페이지짜리 썼을 때 제가 사회부도를 제가 다 강좌했었거든요. 해보니까 저는 독일에서 사회부도를 가서 수급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식으로 담당 공무원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정책 틀이 이렇고 이렇게 간다. 그럼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저렇게 있고 그게 소득 제고비용만 넣고 다 합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밑에 여러분들 그 보면은 제가 아까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디테일을 갖다가 제가 석 달을 다시 공부를 했었어요. 다시 공부를 해서 몰라가지고 독일에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걸 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할 때 필친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자신은 없다 했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어디 가서 미국에서 공부했네, 일본에서 공부했네 그러고 와가지고는 거기 좋더라고요. 그럼 그냥 갖다 씹는 겁니다. 그런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은 소위에 의해서 교수들의 오만의 발산체밖에 안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얘기입니다. 교수, 연구자, 공무원 전문성은 솔직한 얘기로 좀 떨어진다. 그리고 11만에 들어왔던 게 솔직히 얘기해드릴게요. 시범사업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시범사업의 결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안 좋았다, 나빴다, 고쳐야 될 게 많다라는
보고서 있는지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존심이 걸렸거든요. 이건 내가 이래서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실패를 해?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자존심을 세울지 모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대상자들이 늘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장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하듯이 내가 던진 뭐 하나가 밑에 누굴 죽여버리는 식이 됩니다. 그거 시범사업이 제가 그래서 제일 신경 쓴 거 지금 교육부에 저기 시범사업 하고 있습니다. 경장국도 영남권 책임자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팀에다 대한 그 얘기가 딱 한마디입니다. 우리 팩트 쓰자. 처음부터 끝까지 팩트입니다. 그래야지 정책도 좋아지고 발전되고 나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교수들이 가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 시범사업 하라고 막 해가지고 돈 되니까 보고서 쓰고 부르니까 가서 얘기 몇 마디 떠오르고 하고 나서 한 10년 있다 보세요. 10년 있다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매달리는 교수가 몇 명인지 10명 넘어가면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된장, 간장, 막장, 하단. 제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느낀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시범사업 때 들어와서 보고서 쓴 교수들이 그렇게 트렌드에 민감한 줄 몰랐었습니다. 또 새로운 아이템, 특히 사회복지학과 교수들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또 그걸 갑니다. 이거 안 돌아가요. 근데 정책이 가지는 제가 독일에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AS입니다. 왜? 처음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처음이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판단은 객관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AS를 해줘야 되는 게 전문가들이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또 다른 면으로 하면 그게 철새지 뭐 다르게 철새인가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사실 통합돌봄이라고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강화입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 결정권을 갖다가 보장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또 어느 정도의 것이 움직여야 되는지를 한 번만 보다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제가 처음에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동일하고 좀 봐줬던 거고 그 용어 중에 이거는 그래도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이거 비슷한 계정을 갖고 작동을 시킵니다. 아마 이거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하셨을 겁니다. 이거 안 했으면 고등학교 때 아마 백벤치거나 졸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처음에 얘기하는 게 게만샤프트입니다. 잘 아시죠? 이익사회로서 계절샤프트입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거 요즘이 아니라 좀 됐습니다. 게너센샤프트라고 해가지고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그 사회가 추구하는 이익 속에서 그 안에서 가지는 공동체적 성격을 강화하는 게 게너센샤프트입니다. 제가 여기에 또 다른 독일말 사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한 1분 정도 짧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키워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커뮤니케이션 잘 아실 겁니다. 서구사회 보려면 제가 많은 통합돌봄과 관련된 논문을 읽으면서 이건 오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통합돌봄은 고령화에 대한 대안 아닙니다. 일본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럽 사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한국 사회 2025년에 초고령사회 저 연금 전문가입니다. TV에 9시 뉴스에 가서 대답을 했던 사람인데 연금에 있어서 첫 번째는 기대수명입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죽을 것이냐. 그게 첫 번째의 관심사입니다. 연금 다 좋습니다. 하고 70대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연금 고갈될 리가 없죠. 근데 지금 평균 기대수명이 86세죠.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걸 갖다 예측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연금을 할 때 제일 심각하게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연금 재정 추계라고 하는 추정 계획을 만들어내요. 그게 40년 뒤를 봅니다. 근데 한국의 또는 유럽의 고령 사회를 갖다 예측 못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아닙니다. 여기 아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젊어 보이셔서 그런데
이게 출발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2년도 오일 쇼크. 오일 쇼크가 있기 전까지는 국가가 복지에 대해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투입을 했었습니다. 돈을. 근데 문제는 72년도에 오일 쇼크가 뻥 터지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중에 네이버 검색창에 물어보시죠. 오일 쇼크가 뭐예요? 세계사를 뒤흔든 그러한 쇼킹한 겁니다. 복지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으로 오일 쇼크가 오게 되고 복지에 대한 재정을 줄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영화 나왔던 마가렛 대처도 영국에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마가렛 대처, 그 다음에 토니 블레어, 서드웨이죠. 그게 출발점입니다. 유럽, 독일, 대한 노예 미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돈을 줄이는 겁니다. 국가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이장기 요양보 최초 도입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12년 동안 논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건강보험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지? 건강보험 재정의 약 80%가 병원에 장기 입원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줄이지? 그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거로 아닙니다. 그 72년도에 어마어마한 재정 쇼크를 먹고 여기 더 피스칼 카레스 웰페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지 자체가 유럽 복지가 통으로 바뀌게 돼요. 통으로 바뀔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결국은 뭐니도 원입니다. 이게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 출발점에서 기본 타겟이 누구였었냐면 기본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까먹고 있던 노인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노인들 갖다가 이 제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국가가 이제 하는 건 우리가 좀 힘들어. 유럽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즉 그 당시에 패밀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 별로 도입이 안 됐었고 그 커뮤니티를 하나 유니티를 가지고 복지 국가에서 복지 사회로 다시 돌아가자. 즉 사회를 다시 살리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온 게 커뮤니티입니다. 영국하고 독일하고 스웨덴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한 스텝 더 나가죠. 토니 블레어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독일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커뮤니티에 맡기긴 그러니까 패밀리 개념을 갖다 도입하도록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노인장기 요양보험 자격증을 가진 딸이나 며느리가 시부모나 엄마 아버지가 그 소위 장애 등급 받으신 분한테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신 분한테 케어를 하면 돈이 나가죠. 그래서 독일에서 수발보험 도입할 때 가족의 기능을 다시 살리자 그래서 요양보호사에게 기본적으로 가족을 케어했을 때도 돈을 주도록 해서 집에서 노는 전업주부에게 월급을 그리고 가족에게는 가족 기능을 갖다가 다시 살리도록 하자라고 그 논의를 해서 나온 게 사실은 독일의 수발보험입니다. 이거 아직 적응이 안 돼. 계속 없거든. 시설보는 사실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 장점인 경우가 있고 안 좋은 경우가 있고 그런 데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시설보호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시설보호를 하다 그만둬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되고 근데 항상 그렇지만은 복지는 거의 대부분 다 돈하고 직결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미국도 그렇지만은 돈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니까는 서서히 탈시설 정책으로 서서히 터닝을 시작합니다. 그게 1990년대가 되고 사실은 유럽은 1980년대. 제가 이 발표 자료에는 안 썼는데 유럽은 1945년대 2차 대전이 종전된 이후로는 집단 수용 시설은 없습니다. 왜?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있었던 독일은 집단 수용에 대한 소위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그 처벌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집단 시설 수용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복지국가 분류할 때 복지가 후진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 그 다음 후진 나라 일본, 비슷하게 후진 나라 영국. 복지가 후진 나라에서 그 소위 수용시설을 갖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여기 나온 것처럼 대형 시설, 대형 수용시설은 유럽의 복지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학생들을 배분 이소를 하고 독일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독일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갔는데 거기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학생들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아마 여기 가능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은 가보면 맥시멈 한 40명, 50명 그 굉장히 큰 시설이잖아요. 독일의 학생들 데려간 데는 3,000명입니다. 장애 종류,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 재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못 들어봤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단 그분들은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그 시설은 결코 잠 자거나 그런 건 한 분도 없어요. 다 아침에 8시 되면 모였다가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일찍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는 그런 시설에 어떤 뭐라 그러죠? 직업 재활 시설을 운영합니다. 결국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했더니 실패했더라라는 한국의 경우는 이거는 장애인 단체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 당시에 대거 팔시설을 강행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장애인 단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팔시설 장애인들이 사망률이 높았다는데 이거는 좀 객관적 그 근거는 좀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마 전문가가 되셨는데 한국의 커뮤니티가 이제 나옵니다. 얘기가. 제가 제일 좀 힘든 얘기 중에 하나가 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예정이라는데 과연 이게 그럴 만한 여건이 갖춰질지 그럴 만한 타당성 검증이 끝났을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시간에 얽매여가지고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올라가기 길을 걷게 됩니다. 이거는 좀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이게 사실 제가 전주에 시범사 봤는데 한번 가봤었습니다. 가봤더니 전주시에서 건물 한두 곳에서 40채가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는 독립가구가 구성해서 그 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7채는 장애인 입자고 13채는 노인과 청소년들 입자로 계획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5사람만 입주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들은 바로 소위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빠져나가는데 시설하고 이쪽하고의 그런 과정이 결코 매끄럽지는 않았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그 시설은 아무래도 장애인들 수에 따라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아까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의 기능하고 이런 공적 영역이 상충될 때 과연 어떻게 이걸 갖다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당 그 독립 기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제가 사실 그것 좀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 원이 개인한테 지급되는데 750만 원은 개인이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룸 정도 될 때 한 17평, 15평 정도 되는 거기 갔는데 그 집 꾸미는데 750을 담당 부모들을 정리해버립니다. 시범 사고 하나 와서. 근데 제가 사실 놀라긴 했는데 노트북을 사주셨더라고요. 그런 보증금이 250, 그래서 1,000만 원입니다. 결국은 시설에서의 그 불편함을 느껴서 나가신 분들이 지금 현 상태 괜찮아요. 왜? 시범사업이니까. 그래서 시범사업단에서 지원하는 거, 활동보조인 등등등 해가지고 거의 24시간 표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국 확대되고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나면 이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단연코 노입니다. 정신질환 사업도 그렇고 아마 이거 제가 빨리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 좀 더 깊이 있는
정확히 들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실은 영국, 미국, 일본의 얘기가 되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졸고 계셨죠? 이 외국에 대한 얘기를 그냥 보시면은 다들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그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소위 얘기는 포괄케어 시스템. 일본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기본 모델로서 저희가 작동을 시키려고 하는 더 크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포괄케어 시스템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통합돌봄센터가 그 아마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할 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갖다가 하나의 거점을 해가지고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보신 것처럼 법에 대해서 운영하죠. 사회복지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약 3,000명에서 6,000명 정도를 갖다가 운영하는데 보건사, 사회복지사, 개원 지원 전문단들을 갖다 배치하고 베이비부머 세대, 단가의 세대라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들 여기 베이비부머 세대인 분 계세요? 베이비부머가 몇 년생인지 아세요? 이런 특강을 할 때 사전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 문 앞에서 10개 문제 내가지고 3개 이상 틀리시는 분들은 그냥 돌려보내는 쪽으로 하죠, 저희. 한국에,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베이비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존재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출산율이 0.7 얼마죠? 그 출산율이 3.0이 넘는 시대. 그게 일본에서는 반가이 세대고 한국에서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에서 55년에서 63년생까지입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일본이 반가이 세대가 75세가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 55년생이 75세가 되려고 하면 몇 년이죠? 2030년이겠죠 아마? 2030년이 돼서 이런 반가이 세대하고 맞물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국도 이 돌봄이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과연 시스템이나 대상자 그룹을 갖다 어떻게 할지 그리고 기본적인 컨트롤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그 실제로 여러 번 현장을 와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지금 최근에 논문이 한 5편 이상이 나온 게 뭐냐면 요즘 갈등 문제를 주로 합니다. 갈등에서 이 사회복지 기관이 지역 중심에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는 거, 지역 간의 갈등, 만드는 거 반대하는 거. 서울의 성북구는 제가 직접 들어왔었는데 서울 성북구에 아무도 모르게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이 반 이상 지어졌는데 그 얘기를 우야우야 그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회에서 알게 돼가지고 가보세요.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더남로 거기 그런 식입니다. 투입된 예산 저걸 다 그러잖아 8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왜? 땅값 비싸잖아요. 서울 비싼 땅값에 괜찮은 건물 짓는다고 올리다가 중간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어디나 지자체가 요즘 민선이잖아요. 거기서 주민회에서 너 이거 계속 지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악성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끝장입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제가 걱정입니다. 지금 전주에서도 약간 지역의 반발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과연 이걸 갖다가 일본식으로 건물 하나 짓고 유럽은 그렇게 솔직히 합니다. 1층에는 뭐 소위에서 의사들 상주하고 2층이 뭐 보면은 개별적으로 하나 다들 들어와서 그 생활하는 데가 있고 뭐 하는 등등 그렇게 운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달라요. 멘탈 자체가 다릅니다. 유럽이 옳다가 아니라 유럽은 다른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표현할게요. 이건 제가 제본 거니까.
한국의 복지가 확대되기 전에 제가 유학생 시절일 때 독일에서 그 독일은 버스가 시간 정해져서 옵니다. 요즘 보면은 그 KTX 오듯이 그렇게 와요. 오는데 한 번 버스 이렇게 갔는데 할머니가 이 지팡이 쥐고 가다가 손을 흔듭니다. 타시겠다는 얘기예요. 타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버스가 전 버스에 딱 서더니 그 할머니가 와서 버스 탈 때까지 서 있습니다. 정확히 2분 6초. 2분 6초 다 되기 전에 가서 그분 올라오실 수 있게 그 약간 저상형이에요. 독일은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실 수 있도록 펴놓고 다 합니다. 그 누구도 거기서 컴플레인 걸지 않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 그게 그 상태에서는 영국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그 상태에서 커뮤니티 케어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드린 제가 오디오 얘기드린 것처럼 30년이 지나고 나서 공부하다 갔더니 아는 빵집에 아는 아주머니가 계시고 다들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피하는 거 크게 무리가 없어요. 예전 한국이 애 그렇게 키웠잖아요. 엄마 일하러 가면 마당에 내려놓으면은 마당에 지금 주워 먹고 그러면 옆집 안아가지고 가서 시켜주고 뭐 먹을 거 주고 그게 커뮤니티 케어잖아요. 유럽은 서서히 그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국 지금 현상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의 멘탈 자체가 그렇게 안 돌아가는데 이게 과연 될까? 그걸 갖다가 하는데 무엇보다도 몰래 짓다가 중단되는 서울 성북구 같은 일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장소를 다른 나라로 달리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가 뭔데요? 지역 주민들의 이해 속에서 같이 그분들을 갖다 케어하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좀 읽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위 메인 코스도 필요합니다. 영국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이 호주의 센트럴 링크에 대해서 굉장히 소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예를 들도록 하죠. 그 병원에 갔다가 장애를 받고 그 한 분이 기동하기 불편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그 다음날 누가 들어가냐? 통합 케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통합 케어 시스템을 하느냐? 소위 얘기해서 건축업자,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등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동이 불편하시면은 집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집에 모든 턱을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다리를 쓰지 않고 운전이 가능한 차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걸 누가 책임진다? 사회복지사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일자리를 위한 사전 일자리 교육까지 합니다. 그게 호주 시스템인데 영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한 통합 운영 관리를 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전적으로 개입을 해요. 글쎄요, 한국이 그만한 돈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한 번 정도 누가 총대를 밀고, 총대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책임을 지고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른데 동일한 또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일부는 성공하겠죠. 비슷한 그런 특색을 가진 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돌아만 갑니다. 또 하나 문제, 그렇게 되면은 지역의 그런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거 아마 페이크가 이루어질 겁니다. 사기치는 거죠. 제가 기관장을 할 때도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뭐였었냐면은 정부의 보조금을 소위 잘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상당 부분 숫자 노름을 합니다. 그러고 충분히 나가도 될 사람 붙잡아둡니다. 그거 조금은 불편한 짓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윗선에서 고민을 안 하고 무조건 밑으로 던집니다. 누구한테? 공무원들한테 던져버려요. 이거 철저하게 배제해야 될 문제입니다. 먼저부터 공무원들이 지난 똥개가 돼가지고 걷어차는 거 차야 되고 비용이 계속 담아져야 되고 그런 시대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깔때기 거기다가
깔때기에다 물을 갖다 또 한 저기 밖에서 더 없는 이런 시스템, 이거 작동되지 않으면 사실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한번 절대적으로 없애야 될, 배제될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책을 갖다가 독일에서 하기로 하기로 약 10년쯤 걸렸는데,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드 앤 만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재정 조달 방식이 중요합니다. 과연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떻게 얼마 정도 규모의 이걸 갖다가 16년도에 전국에 시행을 한다고? 어휴, 멋집니다. 무슨 돈으로? 여러분들 만 원씩 내려갈지는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 복지는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교수들이 많이 짜내요. 왜? 프로그램 짜내야지 내가 키운 제자들이 취업을 하니까. 그 취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연금을 갖다 연금, 그러고 보니 많이 개입을 했었네요. 연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은 뭐 사실은 제가 관련된 공무원이 기관장까지 했으면 좀 그렇고, 할 때마다 제가 제일 목소리 터지게 외친 게 그겁니다. 예산 확충입니다. 근데 그 예산 확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원이에요. 재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요즘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특히 여자분들이 술잘 마시더라고요. 아십시오. 지방 재원 확대에는 술이 최고입니다. 국세는 뭘 해야 된다?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 게, 밤에 술자리에 술 많이 마시면서 계속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해서 세금을 갖다가 자꾸 물려주는 겁니다. 내 몸은 정말 국가의 세금을 위해서 깨진다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처럼 저희가 목적세라고 그러죠. 목적세 시설해가지고 이걸 갖다 별도의, 사실 저희가 끊임없이 고령화 했지만은 고령화의 기본적인 본질적 그 전환을 시도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돈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 방식, 운영 주체 제일 큽니다. 이걸 과연 민간 베이스로 할지, 아까 일본처럼 지역 포괄 그 케어 시스템으로 해서 센터를 갖다 만들어서 법인이 개입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법인 아마 비슷한 시스템이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정부가 어느 정도 일정한 컨트롤 파워를 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 전공 입장에서는 소위 같은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6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 제가 기관장을 할 때도 통으로 전세 매긴해가지고 직원들을 데리고 일본에 견학을 갔었어요. 견학을 갔다 왔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었냐면, 다른 것에 대해서 써야 그 제 기본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시행한 일본을 갖다가 벤치마킹, 좋습니다. 벤치마킹을 하려면 사실 제대로 해야 되잖아. 어떻게?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국내 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 쉽게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1차적으로는 먼저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논문들이나 많은 발표,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거의 보면은 일본 얘기나 유럽 얘기나 그걸 갖다 앵무새처럼 갖다 베끼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국내 여건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일본 애들 그거 우리는 갖다 베낄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얘기 오기만 하죠. 1961년도에 최천정이라는 사람이 쓴 700페이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소위 그 당시 보사관, 보건사회부의 소위에서 과장급이었는데, 혁명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자기한테 책을 하나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본 사회복지사법입니다. 그걸 던져서 뭘 얘기하냐면은, 한 달 뒤에 법안을 이걸 보고 만들어내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법 공부하시면 보십시오. 법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1961년도에 사회복지 관련 법이 제일 많이 입법기관을 통과를 합니다. 물론 시행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거 저희가 문제점 찾고 고치고 해서 개정한다고 개정한다는데 3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처음 스텝, 그 처음 스텝이 만들어낸 어떻게 비참한 결과입니다. 갖다 베끼는 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고민의 출발점은 과연 국내에서 어떤 서비스와 어떤 전달 체계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마 시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